안녕하세요. 이번에 세 번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댓글 읽기 타임을 짧게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직 영상을 2개밖에 안 올린 상태인데 이런저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서 그 중에 몇 개만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슈말코님을 제일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저도 슈벨롬이랍니다. 그리고 어나더 컬러인 슈 블랙 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말코님의 팬인 슈벨롬이기도 해서 말코님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 점프스퀘어에는 면역이 아예 없는 편이어서 공포게임 같은 걸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공부에 관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이 콘텐츠는 학습용 강의가 목표라기보다 공포 라디오를 들으면서 겸사겸사 일본어도 접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제작이 됐고요. 또 각자에게 맞는 공부법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본어를 독학하던 저처럼 이런 형식의 가벼운 방식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음이나 전달력에 관한 댓글도 있었는데요. 제가 사담 같은 경우는 무대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발음에 대한 지적들도 참고를 해서 더 듣기 편하시도록 개선해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짤막한 제 채널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제일 좋아했던 순정 만화 제목이 옆자리 괴물군, 여기 사진 띄워드릴게요. 이거거든요. 거기에서 여자 주인공인 시즈쿠의 애칭이 미티였어요. 정확히는 시즈쿠의 친구가 그렇게 불러주던 애칭이 미티였는데 제 최애 별명이기도 하고 이름 자체의 어감이 마음에 들어서 저도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불리고 싶은 마음에 미티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는 키워드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오타쿠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번역 썰이 오타쿠에 관련된 썰이어가지고 잠깐 오타쿠 복장을 한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룰 복장, 상대생의 체크 셔츠를 입도록 하겠습니다. 맘 같아선 이마에 띠도 두르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집에 없어가지고 소품을 대신 하나 더 가져왔어요. 척추에 20. 짜라라. 안경 쓰니까 갑자기 저한테서 파워운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상한데? 그러면 첫 번째 니천 괴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코미케 직전 합숙에서 일어난 일. 나는 수도, 괄호치고 도쿄에 사는 건 아니지만 큰 차를 가지고 있었고 밤 늦게까지 부산스럽게 작업해도 괜찮았어. 그런 이유로 코미케 직전이 되면 우리 집에서 합숙하고 차로 도쿄까지 이동하는 게 친구들 사이에 암묵적인 룰이 되어 있었어. 도쿄에 사는 오타쿠 친구들도 원고 작업이 안 끝나면 우리 집으로 오기도 했고 올해도 지방이랑 도쿄에서 모여서 총 인원은 10명이 채 안 되는 합숙이 됐어. 그런데 저녁 먹을 시간이 되니 우리 서클 멤버가 아닌 애가 한 명 잘못 들어와 있는 걸 눈치챘어. 옆 편에서 온 동인지 안 만들고 사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데 아무도 부른 적이 없는데도 멋대로 집에 들어와 있더라. 친구들도 일을 도와주고 해서 그 애의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 애를 부른 줄을 알고 있는 모양이었나 봐. 그래서 왜 하필이면 저런 애를 부른 거야 라고 생각했다 하더라고. 그 애는 장르 안에서 꽤 유명한 숙박 티켓 구걸러였고 지금까지 내가 표적당한 일은 없었지만 이전에 온리전에서 친구랑 합숙 이야기를 했던 걸 몰래 엿듣고 끼어든 모양이야. 왜냐면 집 장소도 그때 설명을 했었다고 하네요. 친구들이 어떻게 내보낼까 라고 의논했지만 나는 비장의 수가 있어 라고 말했고 일단 저녁을 먹기로 했어. 그렇게 식사도 끝나서 원고 마감 벼락치기를 하는 동안에 그 애는 멋대로 집 안을 뒤지거나 냉장고 음식이나 비축해둔 식재료도 먹어 치워댔어. 밤 10시를 지났을 무렵부터 그 애의 모습이 이상해졌는데 자정 무렵에는 거의 울기 직전의 상태가 됐고 결국 새벽 2시쯤 참지 못했는지 짐도 두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더라.
사실은 그 비장의 수라는 게 말이야, 우리 집이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는 점이었어. 친구들한테는 이미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뒀고 우리 집 한정인 부적을 나눠줬기 때문에 큰일은 안 일어난 채로 괄호치고 발소리가 딱딱거리는 소리 정도밖에 안 들렸대요. 다들 원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어. 그런데 부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복도에서 목 없는 사람과 마주치고 계단에서 싸다코 같은 여자가 내려다보면서 노려보고 욕조에서 물에 잠길 뻔하고 뒤에서 긴 머리카락이 등에 달라붙고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고양이가 몸에 감겨오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도중에 발이 붙잡히고 거의 귀신의 집 레벨로 괴이 현상이 퍼레이드 마냥 펼쳐졌지. 그 애도 사다코 같은 여자랑 목 없는 귀신을 목격하고 도망친 모습이었어. 조금 무서운 이야기는 아닌 듯 하지만 오컬트계 이야기라서 여기에 글 써봤어. 그리고 후일담이 있습니다. 별로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었어. 목 없는 귀신한테 따라다녀줘서 수면 부족 상태가 된 그 애가 코믹회 끝나고 나서 갈아입을 옷이나 짐들을 찾으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다니는 신사로 데려가서 애군을 떨쳐내게 했어. 나쁜 짓 하면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라고 타일렀지. 그 애한테는 목 없는 인간이랑 욕실에서 등에 달라붙는 귀신이 계속 따라붙었던 모양이었고 결국엔 코믹회도 못 가고 욕실에도 못 들어가서 하여튼 엉망이 됐었지. 이번엔 괴담이라기에는 좀 머쓱할 정도로 되게 짧았어요. 좀 변명을 해보자면 설 직전에 급하게 찾은 내용이었는데 제목이 막상 재밌어서 번역을 시작했다가 분량이 너무 없어서 저도 마무리 단계에서는 에게 싶었던 그런 괴담이었습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단어나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진득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나무위키 글로 넘어가려고 해요. 여기 문단에서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 글쓴이가 왜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옆편에서 온 동인지 안 만들고 사기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해전이 카이센이라는 사는 전문, 그러니까 소비만 하는 펜을 의미하는 단어를 이 똑같은 발음인 카이센, 바다에서의 전투라는 뜻이죠. 이걸로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소비만 하는 펜의 반대말은 사크르, 서클이죠. 말 그대로 부스러들, 존잘님들을 의미하는 그런 오타쿠 단어였고요. 지금까지 내가 록온, 표적 당한 적은 없었지만 이전에 온리전에서 친구랑 합숙 이야기를 했던 걸 몰래 엿듣고 끼어든 모양이야. 요 문단에서는 내가 록온,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적, 록온이 근데 사실 한국에선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내가 표적이 당했다고 그냥 말하지 록온 사레타 이런 말 안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말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발음이 록온이랑 똑같아서 이렇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온리전 행사. 오타쿠라면 아시죠? 요 커다란 동인 행사 같은 걸 온리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줄임말인 only를 주로 사용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왜인지 only라고 요 단어를 사용했네요. 원문에 포함되어 있었던 요 기타 설명 요거 단어를 읽어보자면 장르 한정 이벤트. 그래서 여기에 등장한 오타쿠 슬랭은 한 이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알아가면 좋을 것 같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주인공과 친구들이 몰래 끼어든 애한테 남의 집에서 물건 훔치고 이러면 나쁜 거야 라고 훈계를 하잖아요. 와루사스르토 고우유 바츠니야 타른다. 나쁜 짓 하면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직독직해를 했는데요. 요거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와루사스르, 요거는 나쁜 짓을 하다, 민폐를 끼치다 라는 표현인데 앞에 한자만 보면은 와루이라고 할 때 쓰이는 그런 나쁘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한자죠. 와루사를 자체를 아예 나쁨이라고 하고 스루는 동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쁜 짓을 하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조사 토가 붙어서 뭐뭐 하면, 그럼 다시 이어붙이면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벌 받는 거야 에서 이렇게를 의미하는 고유 요 단어죠. 이거는 이러한, 어떠한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음에 요건 통째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벌을 받는다 라는 표현인데요. 마츠가 아타루 요거입니다. 아타루에 요 한자 왠지 익숙하시지 않으신가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애니 보면은 뭐 아이스크림 다 먹고 막대기에 여기 아타리 붙어 있으면은 하나 더 받으러 다시 가게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쓸 때 나오는 당첨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이기도 하고, 이거의 한국 한자는 마땅할 당이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로는 토우맨처럼 당면, 무엇인가에 마주치다 이런 단어로도 쓰이고요. 제일 많이 보셨을 단어 도젠나 코토다 이럴 때 쓰이기도 하는 것도 요 토우자라는 거. 그리고 또 요렇게도 많이 쓰이죠. 당시나 당대를 표현할 때 토우지, 토우다이처럼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독으로 읽을 때는 토우라고 밖에 읽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외워두시면 편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스크림 막대기 당첨을 의미할 때는 아테루, 아타루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이 한자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최대한 제일 자주 쓰이는 표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건 직접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썰 많이 시시하셨죠? 그래서 니찬 번역글을 하나 더 끼려왔습니다. 이번엔 바로 낭독 시작할게요. 제목, 계기는 오타쿠의 길.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이런 한밤중에 갑자기 떠올라 괴로워서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실화입니다. 저와 A는 집이 가까워서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A가 제 방에 놀러 왔다가 제가 모으던 동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A는 오타쿠의 길로 곧장 빠져들게 됐어요. 너무 심하게 빠져드는 모습에 죄책감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지만 오래된 친구인 A와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솔직히 기뻤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서로 진로가 달라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몇 년이 흐른 뒤 저희는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에 남았고 A는 진학했던 도쿄에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A를 찾아가 보니 밝고 활발하던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에 놀랐지만 직장에서의 문제로 지친 것이겠거니 생각하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A는 어느 장르에 빠져 있었고 그것은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일러스트 사이트까지 운영할 정도로 좋아하는 분야였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그 캐릭터 그려줘, 그 설정으로 만화 그려줘 라며 계속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부탁이니까 최대한 그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림이 느린 저에게 계속 쏟아지는 요청은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점점 그려주지 않게 되었죠. 그러자 A는 제가 일하고 있을 때도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상관없이 전화와 메시지로 재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항의하러 A의 집에 갔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A의 방은 벽이란 벽마다 제가 그려준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그려줬었나 하고 질려버릴 정도였습니다. 어찌어찌 항의는 받아들여진 듯했고 요청 공세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밤중에 문득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A가 제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부엌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저에게 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깼네. 몰래 하려고 했는데. 공포로 제정신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뭘?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A는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랩을 해야겠군요.
요즘 그림 안 그려주잖아. 그러니까 그 오른손을 나에게 줘. 괜찮아. 님이 고쳐줄 거야. 대신 내 손을 줄 테니까 괜찮지? 님이라면 분명 예쁘게 이어 붙여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칼을 제 쪽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이러다 죽겠다고 생각한 저는 A를 밀쳐내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A는 잠시 흔들렸을 뿐이었습니다. 자극받은 듯 A는 제 팔을 향해 칼을 마구 찔러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팔을 빼 관통은 피했지만 베어서 피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소란을 들은 부모님이 달려와 A를 제압했습니다. 그렇게 A는 그대로 경찰에 인계되었고요. 팔의 상처는 출혈에 비해서 얕았고 지금은 거의 흉터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나은 상태입니다. 이 일은 지금도 가끔씩 제 꿈에 나옵니다. A가 왜 그렇게까지 변해버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계기가 오타쿠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이렇게 털어놓으니 조금은 마음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긴 글이 되어 스미마생 데시타. 그리고 글쓴이가 글을 추가로 투고했습니다. 이 글의 글쓴이입니다. 많은 댓글이 달려서 놀랐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였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사실이 맞아요. 제 팔에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지만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통증은 전혀 없고 완치되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보충해보려고 합니다. 당시 전 침대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마구 찔린 것은 침대였습니다. 침대는 꽤 난도질을 당했고 너무 무서워서 그 침대는 바로 버렸죠. A는 제 팔을 노렸기 때문에 몸통은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해석해주신 실제로 찔린 건 시트가 아니냐는 말은 대체로 맞습니다. 그리고 A가 저희 집에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하면 정원 쪽에서였습니다. 창문이 깨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A는 어딘가의 병원에 수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꽤 오래전 일이라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문이 깨졌는데도 아무도 깨지 않은 가족들의 깊은 잠을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신 분들, 위로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까지입니다. 이 괴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내 존잘님을 뒤주에 가두고 싶었다는 그런 오타쿠의 이상행동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쿠 트랙탑을 입고서 이번에는 오타쿠 키워드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아키하바라 사건 사고 나무위키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쿄엔이 방화 사건을 가져오려 했거든요. 근데 그건 이미 너무 유명하니까 저도 다른 걸 읽어보고 싶어서 처음 알게 된 사건 사고를 읽어보고자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 사건 나무위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6월 8일 일본 도쿄도 아키하바라에서 일어났으며 범행 유형은 흉기 난동과 차량 돌진, 그리고 범인의 이름은 카토 토모히로라고 합니다. 피해 규모는 사망자 7명, 부상자 10명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사건 정황,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당시 아키하바라는 휴일이었고 보행자 천국 이벤트, 한국으로 따지면 차 없는 거리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가로운 휴일의 여가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오후 12시 35분경 추우도리 중앙거리에서 2톤 트럭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5명을 그대로 덮쳤다. 트럭 운전자는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택시로 돌진해서 부딪힌 후 차에서 내렸다. 경찰관과 행인들은 처음엔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았고 트럭에 치인 사람들을 구하러 근처로 다가왔다. 이때 범인은 준비해둔 단검을 빼들어선 괴성을 마구 질러대며 눈앞의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했다. 테러범은 출동한 경찰과 오기노 히사시에 의해 붙잡혔다. 오기노는 맨 처음엔 진압봉으로 대응하다가 범인의 칼에 찔렸지만 방검복 덕분에 큰 부상을 입지 않고 이후 권총을 뽑아서 겨누자 범인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단검을 버리며 투항했다. 이는 불과 10여 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최초 피해자 무토바이는 교통사고라고 생각해서 도와주러 갔다가 살해당했고
거리에서 메이드 복장으로 아르바이트 중이던 여성, 핸드폰 가판대 아르바이트 등 근처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도 변을 당했다. 범인은 당시 25세였던 아오모리현 출신 카토 토모히로로 기후현의 단기대학을 졸업한 후 경비원, 자동차 공장, 주택자재회사의 비정규직 직원, 트럭 운전기사 등을 전전하며 일을 하던 사람이었으며 당시에도 하청업체 공장 비정규직으로 제작하던 중 정리해고를 당하고 도요타의 하청 공장인 간토 자동차 공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중 시즈오카현 누마즈시의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한 트럭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은 등산용 나이프 외 5개의 나이프를 더 소지하고 있었는데 사건 이틀 전 밀리터리 수입 잡화점에서 구입한 걸로 밝혀진다. 사건 자체는 2005년 센다이에서 일어난 트럭 폭주 사건에서 범행에 트럭이 이용된 점,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카나가와 마사히로가 츠지우라 연속 살상 사건을 저지르면서 트럭과 나이프를 이용한 점에서 영감을 얻었다 한다. 모방범죄였다는 얘기죠. 범인은 니찬, 현 고찬에 1000권이 넘는 게시글을 남긴 걸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인터넷 활동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했으나 그마저도 갈수록 고립감을 느끼게 되자 결국 6월 8일 새벽 5시 21분에 아키하바라에서 사람을 죽일 겁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차로 사람들을 치고 차를 쓸 수 없게 되면 나이프를 사용할 겁니다. 모두 사요나라 라는 내용이었다. 범인이 작성한 스레드와 그와 관련된 니찬 스레드는 대부분 삭제됐지만 당시 다른 니찬 유저들은 범인을 향해 낚시하지 마라 할 용기도 없으면서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자극했다. 2010년 1월 8일에 1심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 과정이 길고 긴 걸로 유명한 일본 법정의 관례로 봐선 이 사건의 재판도 길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례적으로 5년 만에 끝났다. 범인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2011년 3월 24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범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결국 항소해서 2심 재판이 이어졌다. 국선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당연히 인정되지 않았고 2012년 9월 12일 도쿄 고등법원 재판부 역시 죄질이 너무 나쁘다는 이유로 그대로 사형 판결을 유지했다. 동년 9월 25일 변호인이 상고했으나 2015년 2월 2일 최고재판소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3심까지 간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재판 개시로부터 5년, 사건 개시로부터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사형이 확정됐다. 사실 이보다 피살자가 더 적은 사건이라도 사형이 쉽게 내려지는 편이나 예상된 결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사법부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없으면서 2명 이상을 살해한 자는 예외 없이 사형 판결을 내려왔다. 범인의 죄목인 대량살인이 워낙 흉악하며 범인이 자신의 죄만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흉악범이라서 그가 사형을 선고받은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결국 범인 카토 토모히로는 구치소에 수감됐고 수감된 지 14년 만인 2022년 7월 26일 오전 사형이 집행되어 향년 39세로 사망했다. 워낙 죄가 흉악한 터라 그가 사형에 처해졌을 때 일본에서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네요. 사건은 이후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비정규직 출신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일본 사회에 구조적 모순에 대한 고찰이 있었는가 하면 인터넷상에서는 심화되는 일본의 빈부격차, 양극화와 관련해서 극단적 커뮤니티 고찬, 사건 당시인 니찬을 중심으로 그를 격자사회의 영웅이라고 떠받들기도 했다. 당장 일본 웹에서 카토 토모히로의 이름과 영웅이라는 한자를 같이 검색해보면 일본 정부를 마구 비난하며 일반인들이 감히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으니 신이라느니 일요일에 아키하바라를 거니는 인생의 승리자인 젊은 놈들을 응징함으로써 인생의 패배자들의 한을 널리 알렸다느니 따위 등의 스레드들이 내걸렸던 것을 볼 수 있으며 니찬에서는 메이드가 메이도, 명토로 갔다느니 하는 고인드립 및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과 대치하는 사진을 스타워즈 제다이 검술 대결로 합성한 고인 드립성 합성 사진까지 돌아다녔다. 아예 일부는 이 사건을 누명 사건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뭐야 이건. 그리고 다음
범인이 갖고 있던 동인지에 동방 동인지도 포함돼 있었고 범인이 사건 당일 자기 친구에게 해당 흉기인 나이프를 보여주면서 이게 동방에서 사용됐던 나이프다 라는 발언을 했음이 드러나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동방 프로젝트도 언론에서 까이게 됐다. 이 사건을 통해 아키하바라와 동방의 이미지는 꽤나 안 좋아졌다. 이 사건 이후 나이프에 대한 단속도 철저해져서 나이프 휴대는 상상도 못하고 심지어 빅토리녹스, 통칭 맥가이버 칼조차도 휴대가 불가능할 정도라 한다. 약 6개월 전인 2007년 12월에 일어난 시세버 스포츠센터 흉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흉기 규제 강화가 논의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흉기뿐만 아니라 나이프를 포함한 도검류 규제까지도 포함된 총기 및 도검류 규제에 관한 개정 법안이 제출, 통과되어 시행되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카토 토모히로는 2017년에 사형수들의 그림 전시회에 답답할 울, 우토우시 할 때 그 울자죠. A4 용지 81장에 빼곡히 써서 아이돌 마스터 극장판 포스터를 만들어 출품했다. 이게 뭔... 들어가 볼까요? 좀 불안한데. 와우. 그림의 제목도 있어. 아시타모 간바로. 어이가 없네요. 이게 그 음울할 음자를 한자 한자 써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네요. 와, 장난 아니다. 이 대작이래. 도지 문자만으로 구성된 이 사진은 A4 사이즈 종이가 81장이나 들어간 대작에 준한다. 오 마이 갓. 이걸 대작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일어나기 7년 전 같은 날인 2001년 6월 8일에 이케다 초등학교 무차별 살상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 왠지 알 것 같은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 학교에 외부인이 무단 출입하는 게 금지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 초등학교니까 맞을 거야. 설마 이 범죄를 모방해서 이런 일을 일으킨 건가? 이 때문에 매년 6월 8일이면 두 사건이 동시에 언급되는 일이 많다. 그러네요. 같은 날이니까. 그래. 6월 8일. 일부러 이날을 고집해서 범행을 일으켰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쭉 나열돼 있거든요. 저희는 그 중에 몇 개만 골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사 사건. 1981년 6월 17일 도쿄도 고토구에서 가와마타 군지라는 29세의 실직자가 지나가는 여성과 아이들에게 칼을 휘둘러 4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던 후카가와 칼부림 사건이 있다. 범인은 상습적인 공갈, 상해, 폭행, 메스암페타민, 투약 등등의 전과 기록이 있었고 문신과 불량한 태도 탓에 구하는 직장마다 오래 못하고 잘리기 일쑤였다. 1983년 테레비 아사히를 통해 드라마화되기도 했으며 쇼와 시대 전반은 물론 아키하바라 살상사건 전까지 도리마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묻지마 살인사건 중 하나였다. 1982년 6월 3일 영국령 홍콩 삼수 이포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28세의 레이치향이라는 청년이 안난 유치원이라는 곳에 난입해서 마구 흉기를 휘둘러 6명 사망, 44명의 부상자를 낸 NN 유치원 칼부림 사건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의 친모와 여동생도 피살되었다. 결국 레이치향은 1983년 4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0년경까지 치료 감호로 수감 생활을 했는데 현재는 석방되었고 홍콩의 어느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 사건을 영화화한 것이 1986년에 제작된 정로정전으로 2년 후 한국에서도 DNS 인터내셔널을 통해 제목 그대로 비디오로 수입되었다. 1988년 8월 22일 오타쿠가 4살 소녀를 납치, 살해해서 오타쿠에 대한 세간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었다. 미야자키 츠토무, 교토 사이타마 연쇄 유아납치 살해 사건 문서 참조. 제가 이 사건을 원래 이어서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날아갔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 나무위키 건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1991년에 일어난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차량을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돌진해 사람을 치이게 했다는 것까지는 유사하지만 흉기 살상을 못했다는 점이 다르다. 흉기는 인질극용으로만 써서 흉기를 들고 인질극을 하기는 했지만 금방 시민들에게 제압되어 미수로 그쳤다. 1999년 9월 29일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역에서 30대 남성 우아베 야스아카가 카토 토모히로와 완전히 같은 수법으로 무차별 살상극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 2002년 9월 4일 교회 어린이 선교원에서 50대 남성이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흉기를 휘두른 광진구 어린이 선교원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으나 사망자는 없었다. 이건 국내 얘기네요. 그 다음 2008년 3월 카나가와 마사히로가 벌인 묻지마 살인이 카토 토모히로에게 영향을 준 듯하다. 가나가와는 아무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행인과 지하철역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는데 그로 인해 결국 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로 카토는 가나가와의 범행을 본떠 칼을 흉기로 사용했다고 증언했으며 이 증언을 접한 가나가와는 자신을 따라했다며 기뻐서 날뛰었다고 하며 본인이 카토보다 사람을 적게 죽인 것을 아쉬워했다고 한다. 이 또라이들끼리 통하는 게 있나 보네요. 다음 2010년 5월 11일 중국 산시성 한중시에서 48세의 마을 주민 오환밍이라는 남성이 한 유치원에 난입해서 칼부림 사건을 일으켰다. 범행 수법 역시 1982년 홍콩의 레이치양 사건과 동일했고 이 과정에서 교사 1명과 원생 6명이 사망했다. 범인 우환밍은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있습니다. 2010년 6월 22일 히로시마 마쓰다 공장에서 해고된 것에 양심을 품은 비정규직 노동자 히지키 노시아키가 자동차를 몰고 9km를 폭주해 공장 생산 직원 하마다 히로시를 숨지게 하고 이외에 중상자 2명, 경상자 8명을 냈다. 도시아키는 카토 토모히로의 범행을 모방했다고 밝혀서 큰 충격을 주었다. 2011년 2월 니찬의 2월 11일 신주쿠역에서 아키하바라 사건보다도 더한 무차별 살인 사건을 저지르겠다는 요지의 예고가 올라와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으나 매우 다행히도 그저 무개념 중학생이 관심받고자 쓴 뻘글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2월 17일 오후 1시 20분경 그 중학생의 친형이 동생이 바보 취급당했다. 형으로서 실제로 무차별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이유로 신주쿠역 부근에서 칼을 휘두르다가 경찰에 자수했다고 했다. 그런데 신주쿠역 CCTV 어디에도 이 소년이 칼을 휘두르는 광경이 찍혀있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다고 한다. 그냥 칼만 챙겨 경찰서로 직행했던 것이다. 2014년 5월 21일 대만 타이베이 지하철 반난선의 장쯔추이역에서 정지예라는 21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승객 4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범인은 그 후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그냥 큰 사건 한번 일으켜보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밝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사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 대만 형법 규정에 의해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2016년에도 대만에는 총살형이 있었나 보네요. 오, 신기하다.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2023년 7월 21일 대낮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지하철역인 신림역 4번 출구 근처 상가거리에서 33세 남성 조선이 칼을 품에 숨긴 채 이동하다가 갑자기 칼을 꺼내 지나가던 30대 행인 남성 4명을 칼로 미친 듯이 마구 찔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일으켰다. 이후 근처 건물의 주차장 출입구 쪽에 야외 계단으로 이동해 앉아있던 범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는 과정에도 경찰들에게 짜증을 내며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잘 안돼서 사는 게 너무 같아서 그랬다고 몇 마디 말을 했으나 직후 큰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되어 연행됐다.
경찰서에서의 정식 사건 조사에서도 범행 이유를 묻자 체포 현장 발언과 유사하게 경제적으로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 내가 불행하니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랬다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경찰의 범죄 기록 조회 결과 과거에도 흉기 상해 전과가 있던 범죄자였던 데다 미성년자 때조차 범죄로 인한 처분을 많이 받아 소년원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자신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길에서 처음 본 사람들에게 살인이라는 끔찍한 방식으로 표출했던 정황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심각한 폭력성을 타고난 사람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범행에 쓴 흉기조차 본인의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상점에서 훔친 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 유사 한국 사건입니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 2023년 8월 3일 대낮에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인근의 백화점인 AK플라자 분당점 근처에서 만 22세의 범인 최원종이 경찰을 타고 인도로 돌진해 주변 행인들을 차로 습격한 뒤 칼을 소지한 채 하차하여 급하게 AK플라자 백화점 2층 입구로 들어가 실내에 있던 백화점 방문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하여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일어났다. 범인은 범행 중 경찰이 건물 안에 들어오자 다시 도주하여 백화점 밖으로 나갔지만 백화점 근처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체포됐다. 아키하바라 사건처럼 이 사건의 범인도 예고글을 범행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썼던 것이 사건 일주일 뒤 밝혀지기도 했다. 범행에 이용된 차종과 범행 동기만 제외하면 이 사건으로부터 무려 15년 후 이웃나라인 대한민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또 중국에 관련된 유사 사건이 조금 있습니다. 주하이시 체육센터 차량 돌진 사건. 2024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네요. 주하이 체육센터에서 판모 씨가 SUV를 몰고 옥상 트랙에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동차로 치어 무려 35명의 사망자와 44명의 부상자를 내 사실상 테러에 가까운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었다. 중국 공안은 판 씨가 이혼 후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던 것이 범행 동기라고 발표했는데 일각에서는 아키하바라 사건처럼 사회 불만을 이유로 일으킨 테러가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다. 당장 한 달 전에도 상하이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3명 사망, 15명이 부상당했다. 상하이, 주하이 사건 외에도 계속해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터져 매우 혼란스러웠던 데다 공안은 사상자 수가 엄청난 테러 사건이다 보니 최대한 언론 통제와 검열을 실시했고 사건 장소의 외부인 출입 및 취재를 철저히 막았다. 다음, 타이베이 처분 칼부림 사건. 2025년 12월 19일 타이베이 첩운 타이베이역 중산역에서 27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각주들이네요. 아키하바라 범인은 신림역 범인과 유사하게 정신병력 없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동기, 괄호치고 이상 동기로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서현역 범인은 체포된 뒤의 조사에서 온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고 스토킹했기에 괴로움에 견딜 수 없어 내가 그 중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경찰에게 알리려 했던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범행 동기를 밝혔고 정신병원 치료 경력이 있던 것이 밝혀졌다. 즉, 범행 동기가 망상이다. 범인에게 평소 스토킹을 당한 방식이 뭐냐니까 전자파와 방사선 공격을 당했다는 희한한 진술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신림역 범인 조선과 달리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라서 경찰 측에서 신림역 살인범과 서현역 살인범은 다른 범행 동기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이코패스 검사는 대인관계, 정서적 문제, 생활 방식, 반사회성 등 총 4가지 항목을 프로파일러가 면담해서 결정하는데 최원종은 이중 대인관계와 정서적 문제에 대해 면담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라서 사이코패스 판정이 안 된 것. 이에 대해 살해당한 피해자의 남편과 사위 같은 유족들은 범인을 학력 콤플렉스의 피해자로 만들어주고 정신질환자가 되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서사를 만들어주는 현재 사회 분위기는 잘못되었다.
그는 아무 죄도 없이 한평생 착하게 살았던 내 아내 혹은 장모님을 이유 없이 살해한 악질적인 테러 살인범일 뿐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당연하죠. 범죄 전문가들도 단순히 정신질환에 의한 망상으로 끝나는 동기 외에 신림역 살인 사건에 대한 모방 충동이라는 범죄 동기를 무시할 수 없다는 쪽인 경우가 많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후에도 치료를 받다가 코로나19가 전국에 발발한 뒤 3년간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 까지가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 사건의 나무위키였습니다. 이번엔 저희 집은 산적 꼬치를 꼬챙이 안 꽂고 이렇게 그냥 전으로 만드신 다음에 납작하게 잘라 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이것도 이거 나름의 맛이 있어요.